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는 이서원입니다. 오늘 2025년 아이고야. 예. 10월 19일 일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5시 34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아까 두 번째 시간을 끝내고 밥 먹고 잠깐 들어 누워서 쉰다는 것이 잠이 와가지고 야구를 틀어놓고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잠깐 한 2시간 잤나요? 자고 깨서 정견이를 데리고 산책을 갔다가 와서 정견이 목욕시키고 이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또 운동을 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막 산책 갔다 왔으니까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한 1시간 정도만 책을 읽고 또 운동을 다녀올 생각입니다. 오늘 야구는 삼성이 이겼어요. 삼성 라이온즈가 하나 이글즈를 이겼는데, 놀라운 점은 삼성이 하나의 외국인 원투 펀치를 둘 다 그냥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놀라운 점입니다. 예. 굉장히 강력한 구위를 자랑하는 17승 17승 듀오, 17승을 거둔 두 투수의 각각 17승을 거둔 두 투수를 아주 효과적으로 공략을 했더라고요. 대단히 놀랐고요. 굉장히 타격 컨디션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하나한테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모르겠습니다. 한 50대 50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삼성이 올라오던 한화가 올라오던 이런 이런 총력전은 두 팀이 힘이 쭉 빠지고 한국 시리즈에 올라오겠죠. 그러면 LG가 어부질이지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1위의 이니셔티브를, 어드밴테이지를 누릴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조성돼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번 한국 시리즈 굉장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 1회 위대한 여정 미디어북을 할 텐데요. 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먼 에이지라는 책입니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의 지구 사용법, 다이앤 에커먼 지음, 김명남 옹김, 문학동네. 다이앤 에커먼은 박물학자이자 시인이네요. 눈에 띄는 이름이 김명남 이분인데요. 이분은 번역을 참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 관련 서적을 번역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도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효과란다. 평가가 좋아서 중고책으로 고른 책입니다. 비싸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 자, 목차 차례 읽어보겠습니다. 1. 인류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유인원을 위한 앱, 야생의 마음, 인류세의 정신, 까만 구슬, 수제 경관, 돌의 방언, 기후를 만지작거리다, 성난 가이아, 적도에서 극지까지 브레인스토밍, 청색 혁명. 제목으로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확 와닿진 않는데, 역시 시인 출신이라서 그런가요? 단어에 압축된 어떤 의미가 있는 모양입니다. 단어들의 이 돌과 빛의 집, 아스팔트 정글, 초록 그늘 아래 초록 남자, 실내 식물 너무 구식이잖아, 기회를 틈타 대우다. 3. 자연은 지금도 자연적일까?
자연은 지금도 자연적일까? 슬로우 모션으로 다가오는 침입자들, 그들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유전자 풀에서 물량무질하기, 달팽이에 대한 사랑으로. 4. 자연 픽셀화한 감각의 자연스러운 미래, 나노 규모에서 재다, 자연 픽셀화한 종과 종을 잇는 인터넷. 시계꽃이 당신에게 야한 문자를 보낼 때, 로봇이 울면 누가 위로해주지? 데이터하는 로봇들, 화성에서 흔들목마 프린트하기. 5. 우리 몸, 우리 본성, 그가 빌려준 3D 프린팅기, 사이보그와 키메라, DNA의 비밀스러운 문지기, 나의 창조자, 이 미쳐 날뛰는 분자를 만나보시죠. 결론, 야생의 마음, 인류세의 정신을 제고하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목들이 무슨 어떤 압축된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약간 은유적으로 많이 쓰인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인지 사실 어떤 책인지도 정확히 와닿진 않네요. 영문학을 공부했는데 시인이고 휴먼 에이지에서 저자는 지적이고 오지랖 넓은 생물종인 인류가 지구 전체를 장악하게 된 오늘날의 전례 없는 광경을 31가지 장면으로 구성해 보여준다. 그가 주목하는 것은 농업, 어업, 기후, 지질, 조경, 식물, 동물, 유전자, 컴퓨터, 로봇 등 우리의 삶과 지구의 모든 부분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다. 저자가 건네는 경탄과 경고는 나와 주변을 바라보는 의식을 새롭게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책은 과학의 언어를 문학의 언어로 번역하는 솜씨가 10분 발휘된 저술이라는 극찬을 받으며 2015년 헨리 데이비드 소로상과 내셔널 아웃도어 도서상을 수상했다. 책을 수상한 책, 상을 수상한 책이군요. 믿음이 가네요. 갑자기 믿음이 확 가네요. 신뢰도가 높아졌습니다. 좋은 책을 고른 것 같습니다. 네, 언제 이렇게 되겠죠, 언젠가는. 자, 이번 시간 인간의 위대한 여정 파트 3 우리는 누구인가 두 번째 장 2장 조각하는 인간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이제 앞에 부분은 의뢰하는 인간이었는데 이 조각하는 인간이라는 거는 어떤 물건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고 그 물건들이 아마도 생활 방식을 혁신하면서 인구 폭발로 인구 폭발? 아무튼 인구 폭발이라고 할 수도 좋을 정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을 겁니다. 자, 읽겠습니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상상하고 물질을 통해 그것을 구현하기 시작했다. 인간의 창의성이 발현된 최초의 예술품은 조각이다. 조각이란 쓸데없는 것을 덜어내는 작업이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덜어내려고 한 것일까? 봅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인간은 언제부터 다른 동물과 구분되었을까? 유인원 중 일부가 두 발로 걸었고 그들 중 일부는 네 발로 뛰는 동물을 잡기 위해 무기를 개발했다. 특히 털이 많은 동물들이 오래 뛰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일부 유인원들은 몸에서 털을 제거했다. 그들은 이제 다른 사냥감들이 남긴 흔적을 발견하고 도망친 길을 상상하고 장거리 달리기를 통해 동물을 사냥했다. 그러다 일부가 우연히 불을 발견했고 사냥감을 구워 먹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뇌와 수명은 급격히 늘어났다. 그러나 그들을 현생 인류와 같은 인간이라고 부르기에는 무언가 부족하다.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라는 이름을 갖기 위해서 혁신적인 혁명이 필요했다. 그 혁명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한 정신적인 혁명이었다.
유인원에서 인간으로의 전이 과정에 일어난 획기적인 사건은 바로 예술이다. 인류는 생존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조각, 회화, 악기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이 인류는 호모사피엔스, 즉 지혜로운 인간으로 불릴 만큼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냈다. 이전까지 인류가 보여준 변화는 생존을 위해 환경에 맞게 자신을 변화하고 자연 속에 존재하는 것, 예를 들면 불을 채집해 사용하는 등의 소극적인 변화였다. 그러나 인류는 상상을 통해 조각, 회화, 악기 연주와 같은 예술을 등장시켰다. 호모사피엔스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 예술이라는 장르를 개척하고 발전시켰다. 예술이라는 뜻의 영어 아트 혹은 라틴어 아르스는 오래된 인도 유럽어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우주의 원칙에 맞춰 연결하다 라는 뜻이다. 예술에 해당하는 고대 그리스어는 테크네다. 테크네는 기술로도 번역하는데 본래 의미는 연결하다이다. 말하자면 예술이란 다른 사람은 볼 수 없고 연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로 엮는 해안이자 실천하는 의지다. 호모사피엔스는 예술을 구원해내고 창작한 동물이다. 뭔가 설득력 있는 어떤 설명이네요. 대단히 설득력을 가졌습니다. 자, 글을 잘 쓰시네요. 예. 그렇다면 구석기 시대 유럽의 한 동굴에서 의도적으로 제작된 물건은 예술일까 아니면 도구일까?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동굴인 프랑스 쇼베와 라스코 그리고 스페인의 알타미라에서 발견된 그림과 조각, 새김 모형들을 무엇을 근거로 예술작품이라고 부르는 것일까? 아프리카 남부에서 발견된 기하학적 모형이 새겨진 뼈와 타조알은 7만 7천 년 전에서 5만 5천 년 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었고, 독일에서 발견된 메머드 상아로 만든 조각상은 4만 년 전에서 3만 5천 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물건들을 보고 예술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예술의 탄생. 예술 작품에는 그것을 예술로 인정하게 만드는 특성이 깃들어 있다. 이 예술성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감상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잠재해 있는 예술성을 자극하는 그 무엇이다.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예술성이란 무엇일까? 인류는 언제부터 예술성을 지니게 되었을까? 호모 엘렉투스나 호모 하빌리스도 예술성을 지녔을까? 하늘에서 군무를 하듯 아름다운 형태로 줄지어 날아가는 철새들에게도 예술성이 있을까? 그런 예술성의 흔적을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순간은 예술이 처음으로 시도된 작품에서 찾을 수 있다. 예술성을 찾기 위해서는 예술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예술의 기원을 추적해야 한다. 그러나 예술의 기원이라는 용어는 이론적인 개념이다.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 자신의 전통 안에서는 최초의 예술품이다. 현대인의 기준으로 예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작품은 유럽 가로 열고 프랑스 쇼베 동굴 가로 닫고, 유럽에서는 3만 2천 년 전, 아프리카 나미비아 아폴로 11 동굴에서는 2만 7천 년 전, 그리고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에서는 1만 년 전에 등장한다. 이들은 각 전통에서 독립적으로 등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최초 예술이라는 용어는 그 작품이 등장한 문화적인 맥락, 기능, 생산자 등이 불확실해서 필연적으로 추측과 직관에 의존한다.
직관과 직관에 의존한다. 쇼베, 알타미라, 라스코 동굴벽화를 그린 예술가들은 미적인 만족과 감상을 위해 이 동물들을 그렸을까? 아니면 객관적인 관찰을 기반으로 동일한 모습을 재현해 교육을 목적으로 생성되었을까? 아니면 혹은 샤먼이나 동물이나 사후세계와의 만남을 경험한 그 황홀경을 표현한 것일까? 프랑스 고고학자 앙드레 르루아 그루앙은 행위와 말이라는 책에서 예술은 비정형적이고 혼돈으로 가득한 세계 안에서 발견된 정형과 질서에 대한 환상에서 시작했다고 말한다. 예술은 혼돈에서 질서를 찾아 형태로 만드는 작업이다. 르루아 그루앙은 인류의 초기 예술은 레비스트로스의 용어를 빌리자면 상징적인 의미를 흉내내기 위해 손으로 뜯어 맞추는 미적인 브리콜라주가 아니라 일상의 관찰에서 예술의 관점을 찾는 초현실주의자의 발견된 오브제다.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예술 쪽으로 들어본 적이 있는 브리콜라주라든지 오브제 요즘에 뭐 광고 보니까 오브제 콜렉션 어쩌고 그러던데 관련 있는 건지. 오브젝트 주관적이란 뜻이잖아요. 오브젝트 주관, 물건 아니면 물건 오브젝트 주관이란 뜻도 있고 물건이란 뜻도 있죠, 영어로. 원시인들은 원초적인 형태로 정형화된 대상에 대한 묵상을 표현했다. 예술은 원시인들의 어떤 대상을 향한 매혹의 표현이며 그 대상에 대한 묵상은 내성의 정형화된 표현이다. 예술은 주위 환경에 대한 표피적인 흉내가 아니라 인류에게 문화를 가져다 줄 변화, 조형, 그리고 비판의 능동적 촉매제다. 좀 어려운 말들을 많이 쓰셨네요. 영어 하니까 이제 좀 생각나는 얘기가, 이제 저는 걸으면서 운동을 하면서 한 2시간 남짓 정도 되는데 영어 듣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어폰을 가져가서 무선 이어폰을 가져가서 영어를 들으면서 걷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시간이 좀 공부를 좀 해야겠다. 뭐든 제가 가장 약한 영어 부분을 공부하는 것이 유익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디자인 상징성, 미적 감수성.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구석기 시대 물건들이 예술 작품으로 불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특성이 있어야 한다. 첫 번째는 디자인이다. 디자인은 인간의 숙고를 통해 계획적이며 의도적인 행위로 만들어진 기호다. 예술 작품은 창작자의 이런 의도가 성공적이며 가시적인 형태로 드러난 물건이다. 디자인은 추상적인 숙고와 그것을 가시화해 물건으로 만들어내는 실제적인 지혜를 포함하며 이데아의 세계에만 존재하던 생각을 수학을 통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물질로 만드는 연습 과정이다. 아이고 어렵네. 또한 디자인은 모든 인간의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요소를 자극하는 일이기도 하다. 인간이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예술작품을 만든 창작자의 의도를 공감하는 이유는 관찰자의 마음속에 있는 예술적 유전자의 동의를 얻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상징성이다. 인류는 숫자, 문자, 그림, 기호와 같은 상징을 통해 소통한다. 상징은 의도된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표시하는 기호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된다. 만일 우리에게 문자가 없다면 우리는 과거의 지혜를 축적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상징 기호들에 담긴 광고, 책, 교통신호와 같은 표식을 통해 동서고금의 인류와 소통한다. 디자인, 상징성.
예술작품은 상징성의 표현이다. 작품 안에 은닉된 창작자의 의도가 상징적으로 나타나며 그 상징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소통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화가 폴 고갱의 유작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이런 상징으로 갈 것인가는 이런 상징으로 가득 차 있다. 이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들은 고갱이 의도한 메시지를 상징을 통해 파악한다. 혹은 각자 그 그림 안에 숨어있는 상징을 스스로 상상해 내기도 한다. 세 번째는 미적인 감수성이다. 예술 작품의 창작자는 그 작품을 통해 인간의 내재해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적이며 질적인 감수성을 자극한다. 인간은 충격적이며 심미적인 형태 앞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유전적으로 반응한다. 예술은 인간의 뇌와 신경이 선호하는 무언가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미적인 감수성에는 질서, 균형, 대칭, 섬세함, 정성, 조화와 같은 철학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유럽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19세기부터 고고하게 심취했고 본격적으로 인류 기원에 관한 신비를 담고 있는 구석기 시대의 예술작품 연구를 시작했다. 당시 프랑스 미술사학자이자 고고학자인 가브리엘 드 모르티에는 구석기 시대의 작품을 보면서 이것은 예술의 시작이지 어린아이의 예술이 아니다 라고 재치있게 말했다. 인간은 이 세 가지 인지과정을 통해 예술작품을 생산하고 감상한다. 인간은 구석기 시대에 처음으로 예술작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구석기 시대 예술작품은 크게 둘로 나뉜다. 하나는 바위예술과 상아나 사슴뿔 혹은 돌을 다듬어서 만들어 가지고 다니던 이동예술이며 다른 하나는 동굴 벽이나 외부의 커다란 벽에 그림이나 형상을 새겨놓은 벽예술이다. 먼저 인류가 남긴 최초의 이동예술 작품들을 살펴보자. 저는 예술이라고 할 때 뭐 항상 이렇게 도식적으로 뭐 이제 예술을 설명하는 거에 언제나 익숙치가 않더라고요. 그런 설명을 들으면 그냥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정확하게 와닿지는 않아요. 예술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자유로운 표현, 자유라는 자유 의지라고 해야 될까요? 자유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범주화시킨다는 거는 저는 썩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떤 이렇게 설명들을 체계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다 뭐 그 범주 속에 들어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술을 표현하는데 어떤 허점이 있다면 그거 자체로 예술이라는 것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예술을 잘 모르는 저의 말이었고요.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좀 타서 차를 좀 마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견아, 아이고 이놈. 야.
혈압에 좋다는 보이차를 한 잔 타서 왔습니다. 혈압이 좋지 않아서 참 이거 좀 힘드네요. 혈압 때문에. 이겁니다. 혈압을 낮춰야 되는데 운동을 해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 살이 잘 안 빠지고 장기전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예. 제가 그동안 운동을 게을리한 저의 탓이죠. 뭐 누구의 탓을 하겠습니까? 운동을 게을리한 거는 참 큰 실책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작년에 일을 시작하면서 거의 운동을 못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후과가 저에게 닥쳤습니다. 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류가 남긴 최초의 이동 예술 작품들을 살펴보자. 뜨거. 쓸데없는 것을 걷어내는 예술, 조각. 현생 인류의 최초 예술 작품은 바로 조각이다. 조각은 자신이 의도한 것을 나무, 돌, 금속과 같은 물질을 이용해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예술이다. 자신이 구현하고자 하는 디자인을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 없는 부분을 덜어내는 행위다. 조각에 해당하는 영어 스컬프처는 라틴어 스쿨페레에서 유래했다. 스쿨페레의 의미는 쓸데없고 부수적인 것을 덜어내다, 잘라내다 이다.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 바빌론의 지구라트,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 그리고 스톤헨지와 같은 거대한 건축물 역시 일종의 조각품이다. 이것들을 창작한 예술가들은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 불필요한 돌들을 쪼아냈다. 더 이상 덜어낼 것이 없는 예술의 완벽한 상태를 위해서. 조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원하는 예술작품에 대한 영감과 구상을 맞춰야 한다. 조각 창작품은 마음의 노동으로 시작한다. 르네상스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피렌체 시청 앞에 세울 다윗 조각상을 만들기 위해 커다란 대리석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 조각상은 내가 작업을 하기도 전에 이미 이 대리석 덩어리 안에 완성되어 있지. 그것은 이미 그 안에 있어. 나는 필요 없는 것들을 덜어낼 뿐이야. 멋진 말이네요. 20세기 초 고고학자들은 프랑스의 르 무스티네 동굴에서 다양한 유물들을 발견한 후 이를 무스테리안 문화라 명명했다. 이 유물들은 중기 구석기 시대에서 후기 구석기 시대로 이어지는 15만 년 전에서 3만 5천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됐다. 그래서 오래 다른 모양이네요. 발견된 유물로 보아 당시 네알데르탈리는 이미 정교하고 창조적인 문화를 만들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인류 최초의 예술 작품은 3만 5천 년 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라 로슈코타 얼굴 형상이다. 여기서 얼굴 형상 돌이 있는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설명 읽어드릴게요. 레안데르탈린의 라 로슈코타 얼굴 형상은 인류 최초의 조각품이다. 의도성과 기하학적 대칭성으로 점철된 이 돌조각이 예술이 아니라면 무엇을 예술이라 말할 것인가. 예, 얼굴 형태를 띄었네요. 이 돌조각은 프랑스 중서부 랑제의 루아르 강둑
북쪽에 위치한 라 로슈코타 동굴 입구에서 발견됐다. 레안데르탈린은 이 얼굴 형상을 통해 무엇을 표현하려 했던 것일까? 당시 대부분의 네안데르탈린은 여전히 동굴에 거주했고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 연명하던 시절이었다. 우리는 네안데르탈린이 무슨 놀이를 하며 여가를 즐겼는지 알 수 없다. 그들이 돌에 남긴 그림과 조각을 통해 추측할 뿐이다. 2003년 학자들은 이 조각상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각상은 겨우 10cm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양쪽 눈에 해당하는 부분에 2.95cm의 뼈가 의도적으로 끼워진 것으로 보아 얼굴을 표현했다고 추정했다. 뼈가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호모사피엔스만이 창조성을 지닌 예술가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이 얼굴 형상을 예술작품으로 부르기를 꺼린다. 그들은 이 작품이 의도적으로 창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형상은 어린아이들이 그림이나 지능놀이를 하는 것처럼 예술적인 비전이나 미적인 감성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직관에 의존한 흉내일 뿐이라고 말한다. 직관에 의존한 흉내가 예술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예술인가? 보통 우리는 동시대 작품과의 동시적 비교와 전시대 작품과의 통시적 비교를 통해 연구 대상을 분석한다. 그러나 이 조각상은 최초의 예술작품이기에 비교 대상이 없다. 예술작품이란 창작자의 의도가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만약 이 돌조각이 얼굴을 묘사한 예술작품이라면 네안데르탈린이 최초의 조각가라는 증거로서 충분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의 특징을 미메시스, 즉 흉내라고 정의했다. 네안데르탈린이 남긴 장내 문화를 보면 그들은 보이지 않는 사후 세계를 상상하고 그 세계로 가는 망자를 위해 정교한 의례를 치렀다. 그들이 이렇게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작품은 최초의 상징작품으로 불릴 만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창작자의 의도성이다. 얼굴 형상 가운데 코처럼 보이는 두툼한 부분 옆으로 움푹 파인 곳에 의도적으로 동물뼈가 삽입되어 있다. 창작자는 얼굴 형상을 창작하기 위해 얼굴 모양과 유사한 돌을 찾았을 것이다. 혹은 강가에서 우연히 발견한 삼각형의 돌 모양에서 인간의 얼굴을 연상했으리라. 그는 그 돌을 손으로 집어 살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신이 사는 동굴로 가져와 작업을 시작했다. 특히 눈을 강조하기 위해 함몰된 돌을 찾아 다듬었다. 그는 움푹 파인 곳을 인간의 눈으로 상정했고 그 눈을 강조하기 위해 애써 뼈를 끼워 넣었다. 특히 왼쪽 눈을 표시하는 뼈를 강조하기 위해 2개의 조그만 조약돌로 뼈를 받쳐 올리기까지 했다. 그는 형상의 이마와 콧잔 등 그리고 뺨 부분의 표면을 부드럽게 처리하기 위해 정교하게 다듬었다. 두 번째는 시공간을 넘어 심미적이며 내재적인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얼굴을 기하학적으로 좌우대칭으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네안데르탈린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예술작품을 창작한 천재적인 예술가들이었지만 그 전통은 금세 사라졌다. 그들은 3만 년 전쯤 자취를 감추었다. 예술은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 네안데르탈린의 뇌에서 처음 시작됐다. 최초의 예술작품이 얼굴 모형이라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그들은 10cm 정도의 작은 크기의 이 조각품을 어쩌면 호주머니나 목에 걸고 다닐 수 있는 장난감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다. 눈에 뼈를 끼워 넣은 얼굴 형상은 후대 신석기 시대 조각가들의 주요 주제였다.
네안데르탈인은 덧없는 인생을 감지하고 영원한 세계를 추구하기 위해 이 조각상을 남겼는지도 모른다. 영혼을 감지하는 직관. 유럽에 정착한 네안데르탈인은 시간이 지나면서 예술품을 남기지 않았고 단선적으로 후대 전통으로 이어지지도 못했다. 한편 호모사피엔스는 그들만의 또 다른 문화를 구축했다. 이들의 유물은 주로 프랑스의 오리냐크 동굴에서 발견되어 43,000년 전부터 26,000년 전까지의 시기를 오리냐크 문화라 부른다. 호모사피엔스가 남긴 대표적인 조각상은 사자 인간이다. 이 조각상은 1937년 독일 홀렌슈타인 슈타델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나 아무런 관심도 끌지 못했다. 이후 선사시대 역사학자 로베르트 베첼이 발굴을 시작했고 지질학자 오토 펠징이 1939년 8월 25일에 200개 이상의 메머드 상하 조각을 발견했다고 일지에 기록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고고학자들은 상하 조각이 발견된 발굴 장소를 다시 흙으로 메웠다. 고고학자들은 발견 당시 여러 조각으로 흩어져 있는 사자, 인간 조각상을 다른 뼈들과 함께 별다른 언급도 없이 상자에 보관했다. 이 조각상은 상자에 담겨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한 채 근처 울룸박물관 보관실에 30년간 갇혀 있었다. 30년이 지난 1969년 독일 튜빙겐 대학의 고고학자 요아킴 한이 이 상자를 발견해 상하 조각들을 가지고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는 상자 속 조각들을 모아 거의 완벽한 형태의 사자 인간 조각상을 만들어 이것을 독일어로 레벤멘시, 즉 사자 인간이라고 불렀다. 레벤멘시는 가장 오래된 동물 형상의 신체상이다. 앞에서 설명한 네안데르탈인의 라 로슈코타 얼굴 형상과는 다른 차원의 예술작품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류 최초의 상징 예술작품으로 평가한다. 사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하 조각 여러 조각으로 나 있었던 거를 맞춰보니까 이런 형상으로 돼 있더라는 거예요. 상당히 정말 예술적 가치가 높아 보입니다. 아까 그 네안데르탈린의 얼굴 형상보다 훨씬 뭔가 좀 구체성을 띠고 의도성을 띠고 표현이 정교한 그런 작품이네요. 설명을 읽어볼게요. 메머드 상어로 만들어진 이 조각성은 얼굴은 사자, 몸은 사람의 형태를 띠고 있다. 조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쓸데없고 부수적인 것을 덜어내는 행위다. 3만 년 전 예술가는 메머드의 딱딱한 상아를 수개월 동안 깎고 다듬었다. 이것은 수련의 과정이다. 그에게 조각하는 행위는 어떤 의미였을까? 아까 그 레안데르탈린의 작품과 이 작품을 비교해 봐도 호모사피엔스가 훨씬 지적으로 우수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훨씬 모방이나 묘사가 뛰어나네요. 요아킴 한은 이 조각상의 아랫배에 튀어나온 부분을 남근이라고 해석해 남성으로 분류했다. 어떤 고고학자는 이 부분을 여성의 둔부로 해석했는데 특히 갈기가 없는 사자 머리를 근거로 암사자의 모습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당시 동굴에 표현된 수사자들도 갈기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암사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1994년에는 탄소 연대 측정법을 통해 레벤맨시에 남아있는 붉은색을 측정한 결과 이 조각상이 3만 년 전의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오, 대단하네요. 학자들은 2008년부터 다시 동굴을 발굴하기 시작했고 2011년에 이르러 조각상의 등 부분에 해당하는 두 조각을 추가로 발굴했다. 이것을 조합하자 높이 32.1cm, 넓이 5.6cm, 그리고 두께가 5.9cm나 됐다. 한 이 정도 이렇게 그렇네요. 이 조각상의 창작자는 석기 칼로 메머드 상아를 다듬었다. 같은 동굴에서 발견된 비슷한 크기의 상아에도 얇은 뼈로 긁어낸 흔적이 있다. 그들은 돌망치로 상아를 쪼고 긁어냈을 것이다. 딱딱한 상아를 다듬는 것은 꽤나 정교한 작업이어서 많은 시간과 인내를 필요로 한다. 학자들은 적어도 370시간 이상의 노동이 필요한다고 예상한다. 그들은 레벤맨시를 만들기 위해 적어도 수개월을 소요했을 것이다. 애들 장난감이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종교적인 물건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것을 조각한 예술가는 생존과 관련한 다른 이들에서 벗어나 레벤맨시를 완성하는 데만 집중했을 가능성이 크며 그가 속한 공동체는 그의 이런 작업을 허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레벤맨시의 기능은 무엇이었을까? 레벤맨시는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지키는 스핑크스를 연상시킨다. 스핑크스는 산자의 세계와 죽은 자의 세계의 경계를 지키는 수호자이다. 혹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신전문에 새겨진 라마수라는 괴물과도 유사하다. 라마수는 황소의 머리와 독수리의 날개 그리고 사자의 발이 혼합된 괴물이다. 레벤맨시는 동굴의 맨 앞쪽에 제단처럼 만들어진 특별한 곳에서 동굴 입구를 응시하고 있다. 이 동굴에서는 뼈로 만든 도구들과 사슴뿔, 구슬과 동물 치아를 엮어 만든 목걸이도 발견됐다. 이 조각상이 발견된 장소는 아마도 보물창고였거나 중요한 의뢰를 행하던 장소였을 것이다. 반인반수는 신화에서 인간 세계와 동물의 세계를 자주 드나드는 샤먼으로 등장한다. 호모 사피엔스 문화가 시작되면서 예술이 등장했고 그 예술의 대상은 다름 아닌 샤먼이었다. 호모 사피엔스는 이제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사후세계와 동굴의 세계를 동경하게 됐다. 글쎄요, 장난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종교적인 그런 걸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발견된 장소가 어떤 재단처럼 보이는 곳이 아니면 창고처럼 보이는 곳이었다고 하니 의뢰를 행하는 곳이었을지도 모를 거고 아니면 장난감 창고였을 수도 있잖아요. 인간의 염원을 담은 예술. 레벤맨시가 발견된 독일의 홀렌슈타인 슈타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홀레펠스 동굴에서도 놀라운 조각상이 발견됐다. 홀레펠스 동굴에서는 곰과 사슴, 메머드, 말의 유골과 오리냐크 시기로 추정되는 후대 구석기 시대 유물들이 다량 출토됐다. 그 후 여러 번의 발굴을 통해 상아로 만든 새와 2.5cm 정도 크기의 레벤맨시와 유사한 인간과 사자의 하이브리드 인물상이 출토됐다. 2005년에는 가장 오래된 남근 모양의 기구도 발견됐다. 2008년 독일 티빙겐 대학의 고고학자 니콜라스 코나르트는 3만 5천 년 전에서 3만 3천 년 전 사이에 메머드 상어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비너스상을 발견한 뒤
이를 홀레페스 비너스라고 불렀다. 이것은 여성의 나체를 묘사한 최초의 상징 예술품이다. 코나르트 팀은 이 동굴에서 33,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독수리의 다리뼈로 만든 피리도 함께 발견했다. 이 시기는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해 예술성과 창의성을 분출할 때라고 할 수 있으며 이곳은 분명 조각이라는 예술이 태어난 장소다. 홀레페스 비너스는 고대 그리스 시대의 밀로의 비너스와 같은 아름다운 비너스상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풍만한 가슴과 음부가 부자연스러울 만큼 강조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말 그렇네요. 무슨 어금니 같은 걸로 만들었나? 대단히 정교한데요. 이후 25,000년 전에서 2만 년 전, 즉 후기 구석기 시대에 발견된 비너스 상의 가슴은 신체의 균형에 맞게 조각되어 있다. 레스피그 비너스나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상이 그 예이다. 홀레페스 비너스의 배는 가로선이 수평으로 여러 개 새겨져 있고 두 다리는 넓게 벌려져 있다. 뒷면은 편편하며 허리 부분에도 여러 줄이 새겨져 있다. 엉덩이 가운데는 수직으로 홈이 파여져 있는데 아마도 항문을 표시한 것 같다. 여기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입니다. 여성의 몸을 묘사한 작품인데 풍만한 가슴이 도드라져 보이고 여성의 음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작품입니다.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2008년 홀레페스 비너스가 발견되자 원시 미술의 역사는 새로 쓰였다. 예술이란 어떤 대상을 향해 자신이 묵상한 것을 정형화한 형태로 표현하는 행위다. 이 비너스 상에 담긴 예술가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러게요. 여성의 몸을 나타낸 게 확실한데 가슴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크게 돼 있고요. 모르겠네요. 이 같은 모습으로 봐 이 조각상은 산후의 여인을 표현한 것인지도 모른다. 다산을 상징하는 뭐 그런 구석기 시대의 출산은 공동체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었을 것이다. 풍만한 가슴과 뱃살에 생긴 줄무늬, 홀쭉해진 배와 성기는 산후 직후 여인의 모습을 추측하게 한다. 특이한 점은 비너스의 목 부분에 조그만 고리가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무사히 아이를 낳은 여인이나 무탈한 출산을 바라는 여인이 이 조각상을 마치 부적처럼 목에 걸고 다녔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호모사피엔스는 이제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공동체의 생존과 문화까지도 생각하는 존재가 됐다. 의학이라는 학문 분야를 만든 고대 그리스 의사 시포크라테스, 그는 수술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인생의 무상함을 느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다. 인생은 짧고 기술은 영원하다. 한 사람의 의사로서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의학을 공부하는 과정과 기술은 한이 없고 영원한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다는 것에 대한 시포크라테스의 한탄이었다. 후대 로마 시인들은 이 문장을 라틴어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로 번역했다. 인류의 조상이 남긴 조그만 조각상이 수만 년의 시간을 초월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 인생은 짧으니 자신의 삶을 위한 최선의 삶, 예술적인 삶을 추구하라는 것은 아닐까? 예, 재미있네요. 재밌게 읽었습니다. 종이니까.
쭉 이어지는데 거의 이제 이 책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 좀 빨리 읽는 것 같죠, 이 책은?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이 책 다음 책은 우리 안의 유일원, 내 안의 유일원. 원래는 이 책보다 먼저 읽으려고 했던 책인데 읽기로 했죠. 자, 오늘 공부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저는 운동을 다녀와서 잠자리에 들면 딱 시간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6시 30분. 예, 다음 시간에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편안한 일요일 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